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내외 기분 여러분, 먼저 저를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중요한 포럼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에서는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적어도 독일에서는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법의 역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후형법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래의 이런 기후 관련 형법이 법적인 개념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고 또 깊숙이 침투하여 과학과 정치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사국 총회 26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형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중대성이 부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이었죠. 먼저 저는 이코사이드 환경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위 말하는 이러한 환경 범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범죄는 이 지구를 보호할 수가 있으며 평화 시에도 이렇게 지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형법에 의해서 이러한 공공재를 보호하는 것이죠. 7월에 프랑스에서는 환경 범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인 환경 오염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죠. 또 한 가지 사례는 NGO로서 Stop Ecocide Foundation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에코사이드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필립 산스라고 하는 국제법 전문가가 리드하는 그룹이 있는데 올해 6월에 이 에코사이드라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환경 파괴는 로마 규정의 8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인간 행위를 위주로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침해 행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올해 10월 12일에는 아마존 지역의 파괴가 다뤄졌는데요. 브라질의 시나리오 대통령이 이러한 아마존 지역의 파괴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이 인도에 반한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심각한 기후 변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한편으로서는 이 대기 자체가 환경의 일부이자 또 기후 변화가 환경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결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아마도 중요한 환경 범죄의 형태로 정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범죄는 많은 차원에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행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로마 규정의 어떠한 수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무엇이 protected interest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함께 어떠한 사회에 이득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범죄 행위로 정의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우선 또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과 또 에코사이드를 동등하게 보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은 대량 학살이 심각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 범죄를 대량 학살과 같이 볼 수는 없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디서부터 환경 범죄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사회가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환경보호법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ICC의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 범죄를 정립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보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형법에 좀 새로운 형태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환경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후 이슈에 형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형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결과를 환경을 파괴한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행위의 사회적인 가치가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이 대기권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대기권의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CO2가 계속 배출되면서 어떠한 대기권의 균형이 깨졌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가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면에서 이제는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지구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기라고 하는 것은 제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자원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국가에 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어떠한 개인에 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권의 온실가스가 늘어날 경우 그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지구 변화도 한 사람의 행위자 탓으로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형법은 또 주로 국내 지향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환경 침해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된다는 그러한 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기후 변화를 추측해서 인간 행위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은 어떠한 개인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 개인의 행위가 그 필수 선행 조건으로서
기후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의 형법상으로는 또 규범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습니다. 귀책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개개인의 행위로 인해서 구체적인 환경에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또 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후과학에서 여러 귀속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귀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어떤 법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일상 행동을 다 그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가 대기권의 산업화 초기부터 얼마나 많이 축적되었는가를 봐야지만 이게 유해한 행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개개인적으로 또 유해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후를 파괴하는 행위의 사회적인 효용성의 두 번째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기후가 파괴되긴 했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얻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범죄 행위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효용이 있었다라는 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떤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기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화 초기부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불가피하게 있었고 이게 글로벌 세계 질서, 경제 질서의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은 행정법상으로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 그 범위를 행정법 3에서 더 추월할 때 그때는 형법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법적인 틀을 봤을 때 형법이 행정법에 부속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보호를 하는 목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기후에 대해서는 행정법으로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형법이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독립적인 예방적인 어떤 규제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후 형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서 이러한 여러 단점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 형법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싸워야 하고 또 환경을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형법과 또 기후 보호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글로벌 대기권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형법에서 이 대기에 관심을 먼저 둬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형법을 이해해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 형법상으로 이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호의 대상 그리고 기후 범죄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귀속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구가 이제 제한된 예산이 있어서 이
1.5도씨 온도 상승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상의 CO2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게 되면 극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 홍수라든지 가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도씨 온도 상승을 억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도 파괴될 것이고요. 일부 지역, 특히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티핑 포인트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역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 과학에서는 이런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효과적인 기후 형법이 반드시 마련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야 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후를 하나의 글로벌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이 온실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글로벌한 평균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을 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 중에서 이제 새롭게 보호되는 그런 재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온실가스 농도입니다. 형법에서는 이제 토질이나 또 대기질, 또 수질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대기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의 그런 환경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의 CO2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초국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형법에서는 기후 형법만이 진정으로 이 보호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가 됩니다. 대기를 우리가 기후 형법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러면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다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행위도 그렇고요. 또 탄소 싱크를 파괴하는 벌목도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기 중에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 아니면 또 환경에 유해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쪽에서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처벌 가능한지 그리고 개별적인 행위가 과연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또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런 처벌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기가 이제 보호의 대상이 된 만큼 결국 어떤 기후 범죄가 됐든 간에 결국 이 온실가스 농도를 올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이 대기의 부담이 그런데 보상이 돼야 됩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너무 많은 그런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CO2를 더 많이 포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상의 의무는 어떤
특정 보상에 대한 판단, 누구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형법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별적인 보상의 형태는 다른 법 체제에서 마련이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 평균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갔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범죄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형법에서도 이 법적으로 이것이 범죄 행위로 인정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형법에서 온실가스가 불가피하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야지 어떤 보상도 수반되지 않는 배출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제약을 해서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후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활동을 최대한 제약을 하고 또 기후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산업화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오늘날에 이러한 사회 기반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더욱더 기후 변화가 악화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행위가 항상 이런 환경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더욱더 악화될 때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출이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불을 위해서 라이터를 켜거나 그런 것까지는 범죄 행위가 아닌 거죠. 어떤 기후 형법으로 다스릴 만한 그런 기후 범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고 또 어떤 처벌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법적인 책임성이 예전에는 이제 좀 한정적이었다라면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유례 없는 그런 기후변화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로 이 기후 형법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요. 더 효과적으로 기후를 보호하고 또 법치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 중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 형법에 있어서 기후 중립성이 주요한 목표가 돼야 하는데요. 형법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기후 형법을 마련을 해야지만 우리가 기후 변화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데요. 이 기후 중립성이 과연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이 기후 변화가 더 치명적이 되고 더 많은 고비용을 낳을수록 우리가 기후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형법을 사용해서 기후 범죄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국제 기후 정책에서 이제 첫 걸음을 떼고 있고요.
기후 변화가 악화되면 그만큼 이제 이 형법이라는 수단도 더 많이 동원이 될 텐데요. 기후 중립성을 기후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배출과 마이너스 배출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탄소 배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들을 일부 국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EU 국가의 일부가 기후 중립성을 2050년까지 법적인 수단으로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파리 협약에서는 기후 중립성을 위한 법적인 수단을 나열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제4조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2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 2도씨 이하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국이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배출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최대 배출을 달성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그런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배출이 일어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기후 중립성의 법적인 체계가 상세하게 아직 마련되진 않았고요. 국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일단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에만 합의를 두고 있습니다. 세제나 아니면 커번 트레이딩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데요. 형법을 만약에 마련을 한다면 이게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후 중립성에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배출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고요. 형법을 사용을 한다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후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배출이 아예 이제 금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법적인 기후 중립성은 그렇다라고 해서 또 절대적으로 모든 배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유연한 기후 보호 개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보상 메커니즘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후 예산을 마련하는 것 또한 유연한 기후 보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보상을 이런 지속 가능한 세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관할과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한 대기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제 관할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영토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제법을 볼 때 각 국가마다 이 범죄 관할을 자국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범죄가 이루어진 그런 지역으로 관할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의 원칙을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국제 조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원칙을 적용을 할 때 이제 이것이 아주 중대한 범죄로 우리가 국한해서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환경 범죄가 이렇게 중대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의 원칙에서
이 환경 범죄를 보는 것, 그래서 관할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평균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보고 이게 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가를 살펴봤을 때 영토성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 범죄가 글로벌한 단위에서 일어났는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 기후 범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그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서 또 그 농도를 측정했을 때 그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토의 면적에 비례해서 그 상위에 있는 그런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